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요, 쿠버네티스입니다. 자,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도커나 컨테이너까지도 난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전 영상이 있으니까 꼭 보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도커나 컨테이너를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도커도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쿠버네티스도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컨테이너 기반으로 고정되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토대로요. 이 쿠버네티스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어떤 역사라든지 이론적인 내용들보다는 현실적으로 뭔지를 쉬운 말로 풀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명령어로도 한번 증명해서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버네티스라는 게 무엇이냐? 자, 쿠버네티스라는 거를 이해할 때는 도커의 한계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컨테이너라는 게 뭐였죠? 윈도우 시스템이라면 윈도우의 C 드라이브들을 모든 프로세스가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프로세스들이 각각이 각자만의 C 드라이브를 가졌죠. 리눅스에서는 리눅스 컨테이너는 리눅스는 리눅스의 C 드라이브가 사실상 루트 파일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각자만의 루트 파일 시스템을 갖고 각자만의 설정 폴더, 각자만의 라이브러리, 각자만의 패키지 관리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컨테이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커는요, 결국엔 컨테이너 생성 도구예요. 물론 관리하는 기능들이 있지만 조금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관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냥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삭제하고 뭐 그 기타 등등의 소소한 작업들인 거죠. 그런데 이 컨테이너가 뭐 몇백 개 이상이 되고 또 몇천 개까지 넘어가고 그거보다 더 이상인 수억 개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도커로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서버 자체가 여러 대가 된다. 예를 들어서 AWS의 EC2라든지 혹은 물리 서버라고 하더라도 서버가 여러 대를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또 도커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스크립트를 어찌어찌 한다고 하더라도 도커는 결국에 컨테이너를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그런 컨테이너 런타임 도구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한계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쿠버네티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쿠버네티스는 뭐냐? 컨테이너를 단순하게 생성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네. 이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도구는 따로 있죠. 컨테이너 D라든지 혹은 도커. 이런 컨테이너 런타임 도구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쿠버네티스의 도대체 그 목적이 뭐냐? 수단은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거고, 목적이 뭐냐? 목적은 서버 배포 운영 관리에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사실은 쿠버네티스가 없어도 우리는 서버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또 서버에다가 여러 가지 웹 프로그램, 웹 서버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배포하고 관리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운영과 관리, 배포들을 도와주고 더 정확하고 더 자동화돼서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쿠버네티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컨테이너 기반으로 구동되는 거는 맞지만 사실상 목적은 서버 관리, 서버 운영, 서버 배포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도커는 뭐라고요? 컨테이너 생성 관리의 목적에 있다는 거고 그런 거는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관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조금 더 거시적이죠.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서버, 물리적인 서버가 여러 대가 있고 또 컨테이너도 여러 대가 있을 때 이 서버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한다는 게 뭐냐? 왼쪽에 보이는 기능들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서버들을 통합 관리한다던가, 실행될 서버를 선택한다던가,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 한다던가, 스케일 인, 아웃,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복구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 서버를 운영 관리한다라는 건데요. 쿠버네티스가 없을 때에도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왜 불편하고 쿠버네티스가 있으면 뭐가 좋은지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 개의 서버를 통합 관리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전문 용어로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 개의 서버를 통합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쿠버네티스를 안 쓰더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서버가 뭐 한 대, 뭐 두 대, 세 대, 뭐 여러 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버 관리자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IP 어드레스가 각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쿠버네티스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IP 어드레스를 기준으로 해서 저 서버에 접속해서 뭔가를 관리하고 이 IP 어드레스를 통해서 저 서버에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서버가 몇 대 없을 땐 괜찮아요. 근데 서버가 더 많아졌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리하기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현업에서 한 10년 넘게 개발 활동을 하면서 이 서버 관련돼서 배포가 되는 그 운영될 관리가 되는 그 서버들이 한 100대가 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실수했던 게 부산에 있는 서버인데 제가 실수로 잘못 접속을 해가지고 그 부산에 있는 서버를 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산에 있는 서버까지 가서 관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잠깐 갔다가 올라온 거지만 이런 식으로 각각의 IP 어드레스를 엑셀에다가 막 적어가면서 SSH 각각 접속해가지고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새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직되고 바뀌고 이러다 보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쿠버네티스를 쓰면 뭐가 좋은 거냐? 이 기능을요, 묶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처음에는 좀 설정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서버들도 서버들만의 특징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서버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느 정도 설정을 해주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에다가 어느 정도 설정만 해놓으면 그 설정대로 묶어서 관리를 할 수 있겠고요. 이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사실상 논리적으로 여러 개의 물리 서버들이 하나의 풀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큰 컴퓨터 한 대처럼 관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서버에 접속해서 볼 필요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클러스터링을 한번 제가 명령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밑에 터미널을 통해서 kubectl 명령어를 쓰게 되면은 쿠버네티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명령어이고요. get 해가지고 node라고 하게 되면은 이 노드가 결국에 서버들을 뜻하게 돼요. 물리적인 서버들이 여러 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대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웃풋을요, wide라고 하게 되면은 이 IP 어드레스라든지 이제 속성값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엔터를 쳐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은 네임이 우분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컨트롤 패널이라고 해서 메인이 되는 서버가 사실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는 쿠버네티스가 이 컨트롤 패널에서 구동이 됩니다. 근데 다른 컨테이너들도 이쪽에서 이제 당연히 구동될 수는 있겠고요. 그리고 서브 노드라고 해서 두 번째 노드, 워커 노드, 같이 일하는 노드. 지금 여기 같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더 여러 대지만 지금 우리가 실습으로 보는 건 두 대 정도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서버 노드로 봤을 때 보이는 게 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대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나하나 처음에는 좀 등록할 수 있죠.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만 관리를 할 때 이 등록만 되어 있다면 이 전체적인 풀이 하나의 풀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 어느 IP 어드레스로 들어가서 어느 서버에서 실행해야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아도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논리적인 풀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적재적소에다가 실행시킬 수 있도록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의 그 설정과 규칙을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에게 규칙을 알려주면 그 규칙대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일반 사람이 그냥 서버 관리자가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더 정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은 클러스터링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물리적인 서버들을 각각의 IP 어드레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묶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실행될 서버를 선택하는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쿠버네티스가 없을 때에도 이런 것들은 계속 필요했어요. 자, 실행될 서버를 선택한다. 이게 뭔 말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실행되려고 하는 프로세스들이 다양한 특징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PU에서 실행돼야 되는 어떤 프로세스 있을 수도 있고요.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세스도 있고, 스토리지 중심적인 서버에 실행될 수도 있고, CPU, 코어를 많이 써야 되는 프로세스여서 이쪽에다가 배치가 돼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프로세스는 어디에 배치되든 상관없어 라는 프로세스들도 있고, 있을 거고요. 어떤 프로세스는 꼭 GPU 서버에만 실행돼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규칙과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서버 관리자가 배치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한다고는 하지만 서버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사람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1년 365일 항상 일정하게 관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죠. 어떤 특정 프로세스가 원래 구동시켜야 되는 서버가 아니라 다른 서버에 구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버에 대한 어떤 가동률이라고 해야 되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365일 봤을 때 어떤 서버는 80%의 활용률이 있었는데 어떤 서버들은 뭐 50%에 지나지 않는다던가 40%에 지나지 않는다던가 이런 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왜냐? 서버 관리자가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구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요, 아무리 관리자에게 규칙과 어떤 매뉴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물론 스크립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버도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프로세스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때그때 항상 매뉴얼에 맞춰서 최적의 상황을 선택해서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쿠버네티스를 쓰게 되면요, 관리자가 일단 설정은 해야겠죠. 어떤 프로세스는 GPU에 무조건 돌아야 돼. 어떤 프로세스는 GPU에 돌 수는 있는데 안 되면 스토리지에 돌면 돼. 어떤 프로세스는 택에 어디든 돌아도 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통 어피니티라는 표현을 좀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그냥 저절로 골고루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설정을 어쨌든 해두게 되면 실행될 서버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스케줄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요, 한번 저희가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할 거냐면요. 자, 일단은 조금 큰 화면을 통해서 뭐를 볼 거냐면요. 푸베시티의 get all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거를 볼 거고요. 이제 그 아웃풋을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러닝이라 보이는 것들이 결국에 이 서버 안에 이렇게 색깔별로 있는 네모,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지칭하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들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총 두 개고요. 우분투라고 해서 메인 노드, 그러니까 컨트롤 패널 노드, 그 다음에 서브 노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두 개는 물리적으로 다른 서버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그림을 따지면 하나는 빨강, 하나는 파랑인 거죠. 근데 여기에 각각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다섯 개의 프로세스가 서브노드 서버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다섯 개의 또 프로세스가 이제 우분투, 그러니까 메인 컨트롤 패널 이제 서버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러닝 중인데요. 이거를요, 모니터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앞에다가 왓치라는 거를 줘서 1초마다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일단은 켜놓고요. 이제 명령어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명령어를 입력할 거냐면, 자, 제가 한번 이제 쿠베시티에를 통해서 이제 뭐를 할 거냐? 이제 노드를 한번 이제 프로세스를 조금 추가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리플리카 셋을 통해서 지금 웹 서버 명칭을 해주고요. 그리고 옵션으로 리플리카스라고 해서 복제본이 지금 현재는 10개 있기 때문에 10개를 하더라도 뭐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복제본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11개로 했다. 그러면 늘려져서 하나가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서브노드에 하나가 더 배치가 됐죠. 방금 전에. 그리고 12개를 했어요. 그러면 또 하나가 더 배치가 돼서 총 12개가 되고 하나는 또 우분투에 배치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GPU 중심적인 프로세스, 뭐 CPU 중심적인 프로세스 이런 특별한 설정들은 하지 않았고요. 모두가 더 공정하고 서버는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늘 때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늘 때마다 적절하게 배치가 되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가볍게 테스트를 좀 해봤고요. 다시 10개로 돌리게 되면은 그 밸런스에 맞게 지금 5개로 배치가 다시 되는 거를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행될 프로세스를 스케줄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고, 이게 스케줄링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이 없다면 일단 공정하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어떤 활용률 관리가 더 적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드 밸런싱입니다. 자, 트래픽이 온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뭐 www.naver.com, www.google.com 다양한 웹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관리하는 웹사이트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결국에 웹 서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웹 서버에 이런 트래픽이 왔을 때, 고객들이 접속을 했을 때 이게 적절하게 분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분배를 어떻게 시킬까요? 서버 관리자가, 그러니까 시스템 엔지니어에 해당되는 부분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엔지니어가 이 로드 밸런스에 대한 어떤 설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정들을 직접 지정을 해야겠죠.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요. 이 프로세스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처리해야 하는 프로세스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웹서버가 뭐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노드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버가 늘어날 수도 있고, 다시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로드 밸런싱 설정을 그 서버 관리자가 직접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계속 비효율적인 상황으로 서버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를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쿠버네티스 쓰면 뭐가 좋을까요? 자, 쿠버네티스 쓰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일단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서버가 만약에 세대라면 그 세대가 다 묶여져서 하나의 풀처럼 관리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파란색들이 다 복제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빨간색들이 다 복제본이라고 보면 되는데 같은 프로세스를 지칭해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같은 프로세스라고 하더라도 서버에 적절하게 나눠져서 지금 구동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어느 서버에 구동되고 있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쿠버네티스 입장에서 이걸 다 묶어서 관리를 하는 거고 적절하게 분배를 할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규약이 있다면 규약을 지켜서 분배를 할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적으로 하나의 큰 서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서버가 늘어나도 되고 줄어들어도 돼요. 왜? 쿠버네티스가 우리의 규약에 맞춰서 다 분배를 할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일단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때 만약에 트래픽이 들어오면 이 트래픽 처리해야 되는 프로세스에게 적절하게 분배를 해줍니다. 예, 그거를 또 쿠버네티스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분배가 예를 들어서 다른 컨테이너로 실행이 되는다. 이런 식으로 또 분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가 한쪽 서버에 몰빵되어 있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를 쿠버네티스가 적절하게 분배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서버들마다 나눠가지고 로드를 밸런싱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다시 10개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제 서브 노드 쪽에 그 프로세스가 10개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분투. 사실상 이거 다 같은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5개. 그래가지고 5개와 5개로 총 10개가 분배가 돼서 구동 중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때 이제 트래픽을 한번 일으켜 볼 거예요. 어떻게 일으킬 거냐면 자, 어떻게 일으킬 거냐? 컬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설정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얼 리눅스 IO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그 도메인이 외부로 연결될 수 있는 DNS 서버에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내부에만 되어 있고요. 네이버.com이라든지 구글.com은 외부 DNS 서버에 등록이 되어 있는 공식 도메인 주소죠. 하지만 요거는 내부에만 지금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어쨌든 요 웹사이트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요쪽에 연결돼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쪽에다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여러 번 요청을 해볼까요? 여러 번 요청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트래픽, 로드 밸런싱이 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같은 웹사이트로 계속 접속을 하고 있는데 맨 밑에 거를 볼까요? NGJXV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NGJXV. 이게 서브 노드에서 구동되고 있는 프로세스예요. 근데 요거는요, SGCVK. 자, SGCVK. 이것도 서브 노드죠? 요거는 한번 볼까요? VV67H. VV67 67H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일정하게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서브노드 우분투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는 웬만하면은 양쪽으로 분배를 계속해요. 예. 그래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해서 적절하게 분배를 한다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만약에 트래픽을 많이 일으켜서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SAQ를 통해서 1부터 100까지 센다고 했을 때, 이 100번의 요청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100번의 요청을, 이제 병렬적으로 봤을 때 10번씩. 근데 컬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HTTP 우리가 지금 실행 중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에러 메시지는 생략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병렬적으로 10번씩 해서 총 100번의 이제 요청을 한번 내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쭈르르륵 요청이 되는데 이게 다 로드 밸런싱이 돼서 처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트래픽 로드 밸런싱 되고 무엇보다 장점은 뭡니까? 이 설정은 어쨌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서버 관리자가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버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쿠버네티스 그 컨테이너가 또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일일이 설정을 다 해야 되고 서버가 만약에 100대, 1000대 뭐 굉장히 많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다 일일이 설정한다라는 게 물론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실수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서버의 어떤 활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적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훨씬 유리해진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로드 밸런싱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아웃, 인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까 전에 명령어를 통해서 살짝 증명을 해봤던 부분인데요. 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쿠버네티스를 써서 스케일 아웃하고 인난한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이냐. 쿠버네티스를 쓴다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서버 관리를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쿠버네티스에 설정을 해두면 쿠버네티스로 자동화돼서 좀 뭔가 한다는 거예요. 설정까지도 안 했는데 알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설정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어떤 프로세스들을 서버에 실행시킬 거야. 근데 그런 그룹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어느 서버에 구동되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왜냐하면 우리는 클러스터링 돼서 하나의 큰 풀에다가 구동을 시킬 거고 그게 적절하게 분배되는지는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하나의 IP 어드레스씩 접근해가면서 밸런스를 맞추거나 활용률을 맞출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프로세스들이 묶음으로 관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스케일 아웃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컨테이너들을 쿠버네티스가 늘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디다 늘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 각각 서버마다 IP 어드레스로 SSH 접속해서 엑셀표 보면서 여기 실수 안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서버가 많으면 거의 밤새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해주기 때문에 스케일 아웃에 대한 부분들도 명쾌하게 관리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시 스케일 인을 통해서 제거를 하는 과정, 그러니까 줄이는 과정. 예를 들어서 수강 신청 서버라고 하면 수강 신청할 때는 굉장히 스케일 아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요. 수강 신청 기간이 끝났으면은 이 노드를 줄일 수도 있지만 컨테이너를 줄인다고 했을 때 스케일 인 작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서버에 무슨 프로세스를 좀 줄일지에 대한 선택을 각각의 서버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맹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도 지금 실습을 했던 부분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령어로 봤을 때 어떤 명령어가 있었나요? 이렇게 그 이제 스케일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리플리카로 복제본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개로 줄였다. 했을 때 이 줄인 내용에 맞춰서 지금 터미네이팅으로 줄어들죠. 줄어들고 이 배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럴 때마다 스케줄링에 대한 어떤 약속에 맞춰서 분배가 되고 지금은 어떤 약속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프로세스가 GPU 중심적이고 GPU 서버에 꼭 돌아야 된다. 이런 약속들을 좀 해놓으면 그 약속에 맞춰서 또 분배가 돼요. 그리고 다시 늘어날 수도 있죠. 다시 이제 6개, 7개로 늘어날 수도 있고요. 다시 또 8개로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동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이닛은 아웃이든 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제 문제 없이 이제 고가용성의 서버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스케일 아웃 개념이 단순히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노드가 추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실습 환경에서는 2개의 노드, 9개의 서버만 있었지만 그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서버 노드 관점에서의 스케일 아웃까지도 적절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클러스터링 풀 안에만 들어오면은 각각의 개별 서버에 대해서 지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전체 묶음으로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배포랑 복구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롤아웃이랑 롤백이라는 용어를 또 쓰기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버전 1.0을 출시를 했다. 버전 1.1을 출시를 했다. 이럴 때마다 적절하게 컨테이너들이 분배가 돼서 배포가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묶음으로 관리가 되고 어디에 배포가 될지를 지정을 해서 배포를 또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배포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는 다시 롤백을 해서 1.1 버전이 문제가 있어? 그럼 다시 1.0 버전으로 롤백하는 부분들도 명령어 하나로 굉장히 쉽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가 좋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버마다 또 들어가서 뭐가 실행 중이고 다시 그거를 전 버전으로 바꿔서 실행하고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구동 중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를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도 서버 관리를 수작업으로 했던 사람으로서 문제가 생기면요. 자다가도 전화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 가다가 이 핸드폰으로 터미널 접속해가지고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데요. 이 쿠버네티스를 통하게 되면은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장애를 기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웹서버 자체가 웹 개발자가 완전히 잘못 짜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면 죽고 다시 살고 죽고 다시 살고 이게 반복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죽은 거면은 쿠버네티스가 감지하고 있다가 다시 되살립니다. 자, 마지막 요 부분까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전에 와치 상태로 지금 확인 중이었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면은 여기서 이제 10개로 다시 한번 복구를 시켜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10개, 그래서 이제 서브노드랑 우분투랑 거의 5개씩 분배가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를 한번 종료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분투, 그러니까 마스터 노드에 있는 이 그 프로세스들을 종료를 시킬 건데요. 지금 구동시키고 있는 웹서버가 Node.js예요. 그래서 Node.js 프로세스로 이렇게 구동이 되고 있는데 이 노드라고 하는 명칭으로 pgrep으로 보시게 되면은 프로세스 아이디가 이렇게 얻어집니다. 이 부분을 kil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종료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종료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종료를 시키게 되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에러가 떴다가 다시 복구되죠. 좀 빠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종료를 시키면은 여기에서 에러라는 게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디텍팅을 해서 사실 히스토리로도 기록을 해놓고요. 그리고 또 이 종료가 된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크래시 루프백 off라는 명령어들 스테이터스들을 쓰면서 다시 러닝 상태로 만드는 거를 복구시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서버를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몇 개의 복제본을 어떻게 구동시킬지에 대한 어떤 규약만 쿠버네티스에다가 해둔다면 알아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관리가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는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도 조금 하나하나 드려보고 실습 명령어도 한번 말씀 좀 드려봤는데요. 더 많은 어떤 쿠버네티스에 대한 어떤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또 필요하시다면 리얼 리눅스 안에 쿠버네티스 교육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관련돼서 쿠버네티스를 또 많이 다루기도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완전 정복이라는 수업도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그런 내용들도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쿠버네티스 관련된 설명은 한번 마무리를 줘봤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 있으시면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